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서론시장과 도덕.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시를 포함한 일부 도시에서는 폭력범을 제외한 교도소. 수감자들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하면서 다른 죄수들과 동떨어진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다. 나 홀로 운전자가 카풀차로 이용하기 러시아어에는 $8. 미니애폴리스를 포함한 일부 도시는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 홀로 운전자에게 돈을 내고 카풀차로를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요금은 교통량에 따라 다르다.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 인도에서 대리모를 구하는 서구 부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대리모 임신이 합법인데다가 비용도 미국의 3분의 1 이하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권리 $50만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50만 투자해서 최소한 10군데의 일자리를 만드는 외국인은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멸종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 $15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목장주들이 멸종위기에 놓인 동물을 사육하고 보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사냥꾼들에게 제한된 수의 코뿔소를 사냥할 권리를 팔 수 있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목장주들이 검은 코뿔소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를 번식시키고 사육하는 동시에 밀렵꾼으로부터 보호하리라는 판단에서 시행하기 시작한 정책이다.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 연간 $1,500 이상. 점차 많아지는 전담 진료 의사들은 $1,500에서 $25,000까지 연회비를 기꺼이 지불하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한 당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시장을 운영해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 자녀의 명문대 입학허가 가격 미정 가격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명문대 관계자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밝힌 사실에 따르면 학생이 자격 미달이어도 부모가 부유해서 상당한 금액을 대학에 기부한다면 입학을 허락한다고 한다. 누구나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요즘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많다. 돈을 좀 벌어야겠다면 여기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마나 신체 일부를 임대하여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라. $777 에어 뉴질랜드는 30명을 고용해 머리를 밀게 하고 기분 전환이 필요하세요. 뉴질랜드로 오세요라는 광고 문구를 뒤통수에 일회용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라. $7,500. 제약회사의 약물 효과 실험이 피실험자의 신체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불편 정도에 따라 보수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민간 군사기업에 고용되어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라. 매달 $250에서 매일 $1,000까지 자질과 경험, 국적에 따라 보수가 다르다. 의회 공청회를 참관하려는 로비스트를 대신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밤새 줄을 서고 좌석을 확보하라. 시간당 $15에서 $20. 로비스트들은 노숙자 등을 고용하여 대리 줄서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비용을 지불한다. 학력이 부진한 댈러스 소재 학교에 다니는 2학년 학생이라면 책을 읽어라 $2. 댈러스 소재 학교들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학생들에게 돈을 지급한다. 비만이라면 4개월 안에 체중 6kg 감량하라. $378. 기업과 건강보험회사는 체중 감량이나 건강에 좋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한다. 아프거나 나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 증권을 사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료를 불입하고 그들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라. 보험 종류에 따라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형태의 돈벌이가 $300억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투자자의 수익은 올라간다.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을 거치면서 시장 및 시장 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은 거의 저절로 생겨난 것 같다. 냉전이 끝나면서 시장과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위세를 떨쳤고 또 그럴 만도 했다.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조직화하는 어떤 메커니즘도 시장만큼 성공적으로 풍요와 번영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국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을 수용하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시장 가치가 사회생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이 제왕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고 판단은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화에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인의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은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은 시장에 관한 신념과 규제 완화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격렬한 시대, 즉 시장 지상주의 시대였다. 이 시대는 1980년대 초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가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열쇠는 정부가 아닌 시장이 쥐고 있다는 신념을 선언하면서 시작했다. 그 후 이러한 신념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의 시장 우호적 자유주의와 더불어 199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두 사람은 시장이 공익을 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신념을 온건한 형태로 더욱 강화시켰다. 하지만 오늘날 이러한 신념은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있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는 막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시장이 과연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능력을 가졌는가에 대해 의심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다. 시장이 도덕에서 분리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시장과 도덕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주장이 무슨 의미인지, 이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 지상주의의 핵심에 담긴 도덕적 결점은 탐욕이고 이 때문에 무책임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대로라면 해결책은 탐욕을 억제하고 은행가와 월가의 중역들에게 더욱 품위 있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라고 촉구하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 유사한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껏해야 부분적인 진단에 불과하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는데 분명 탐욕이 큰 역할을 했지만 무언가 더욱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탐욕의 증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시장과 시장 가치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으로 팽창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려면 우리는 탐욕을 비난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이 사회에서 행사하는 역할에 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시장의 본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시장이 지닌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하던 삶의 영역으로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산하는 현상은 현대에 발달된 가장 두드러진 모습 중 하나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와 병원과 교도소가 늘어나고 전쟁을 민간 군사 기업에 위탁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민간 군사기업의 수가 미국 군대의 수를 앞질렀다. 민간 경호업체가 늘어나면서 공공경찰이 약화되는 현상을 생각해보라.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설 경호원의 수가 공공경찰관의 2배를 넘어섰다. 또는 제약회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약을 부유한 국가의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현상을 생각해보라. 미국 저녁 뉴스 시간대에 나오는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세계 최대의 건강 위기는 말라리아도 사상충도 수면병도 아닌 발기부전증의 만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업적 광고가 공립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도 생각해보자. 또한 공원이나 대중적 공간에 이름을 붙이는 권리명 명권의 판매, 인공수정용, 맞춤 난자와 정자의 마케팅, 개발도상국의 대리모를 통한 임시뇌주, 기업과 국가가 주도하는 공예배출권 거래, 선거권의 거래 허용이 나 마찬가지인 선거자금법 등을 생각해보라. 건강교육, 공공안전, 국가보안, 사법체계, 환경보호, 스포츠와 여가활동, 임신과 출산, 그 밖의 기타. 사회적 재화의 시장 논리가 개입하는 현상은 30년 전에는 대부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대부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래 만능 시대.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불평등과 부패다. 우선 불평등에 관해 생각해보자.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인 사회에서 생활하기란 재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욱 힘들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부유한지 가난한지가 더욱 중요해진다. 부유함이 지닌 유일한 장점이 요트나 스포츠카를 사고 환상적인 휴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면 수입과 부의 불평등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영향력, 좋은 의학치료, 범죄의 온상이 아닌 안전한 이웃에 자리한 주택,
학력 저하를 보이는 학교가 아닌 엘리트, 학교 입학 등을 포함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점차 많아지면서 수입과 부의 분배가 점점 커다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고 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이 빈곤 가정과 중산층 가정에 특히 가혹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동안 빈부격차가 커졌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의 상품화로 인해 돈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불평등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이 깊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거래 대상으로 삼기를 주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설명하기가 더욱 어렵다. 두 번째 이유는 불평등과 공정성이 아니라 시장의 부패 성향에 관한 것이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 시장이 단순히 재화를 분배하는 역할에만 머물지 않고 교환되는 재화에 대해 어떤 태도를 드러내면서 부추기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돈을 주어 책을 읽게 하는 행위는 아이들을 독서에 힘쓰게 만들지는 모르나 독서를 내재적 만족의 원천이 아니라 일종의 노동으로 여기도록 한다. 대학의 입학 허가를 경매에 붙여 최고 입찰자에게 파는 행위는 대학 재정의 보탬이 될지는 모르나 대학의 품위와 대학 입학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 자국의 전쟁에 외국인 용병을 투입하는 행위는 자국민의 생명을 구할지는 모르나 시민 정신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은 교환되는 재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시장은 흔적을 남긴다. 때때로 시장 가치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비시장 가치를 밀어내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째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따라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삶과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어떤 가치로 지배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사색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대답을 미리 정리하자면 이렇다. 특정 재화를 사고 팔아도 무방하다고 결정할 때 우리는 최소한 은연중이라도 그것을 상품으로, 즉 이윤을 추구하고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가장 분명한 예로 인간을 들 수 있다. 노예제도는 인간을 경매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끔찍했다. 이는 적절한 방식으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다시 말해 인간을 존엄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와 사용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다른 귀중한 재화와 관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동을 시장에서 거래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설사 구매자가 아동을 학대하지 않더라도 아동시장은 아동의 가치를 올바르지 않게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길 것이다. 아동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존재이지 소비 재화로 여겨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생각해보자. 배심원으로 요청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 대신 법원에 보내지는 않는다. 또한 간절하게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선거권을 파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시민의 의무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 책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권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그 품위를 손상시키고 잘못된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행위다. 이러한 사례는 좀 더 폭넓은 관점을 설명한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은 상품화하면 변질되거나 저평가된다. 시장에 속한 영역이 무엇인지, 시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해당 재화, 즉 건강, 교육, 가정생활, 자연, 예술, 시민의 의무와 같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례별로 이러한 재화의 도덕적 의미와 재화 가치의 적절한 평가 방법에 관해 토론을 벌여야 한다. 시장지상주의 시대에는 이러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시장 경제를 가진 해빙 어마컷 이카노미 시대에서 시장사회를 이룬 빙 어마컷 서사이어티 시대로 휩쓸려왔다. 두 개념의 차이는 이렇다. 시장 경제는 생산활동을 조직하는 소중하고 효과적인 도구다. 이에 반해서 시장사회는 시장 가치가 인간활동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 방식이다. 시장사회에서는 시장의 이미지에 따라 사회관계가 형성된다. 현대 정치학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역할과 그 영향력의 범위에 관한 논의다. 우리는 시장 경제를 원하는가 아니면 시장 사회를 원하는가? 공공생활과 개인 관계에서 시장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
어떤 재화를 사고 팔아야 할지, 어떤 재화가 비시장 가치의 지배를 받아야 할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돈의 논리가 작용하지 말아야 하는 영역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올바른 사회와 올바른 삶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는 의견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이 책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공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에 대해 숙고할 철학적 틀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장의 도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해도 우리의 공적 담론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은 합당한 우려다.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그 어떤 노력이든 두 가지 위협적 방해 요소를 인지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 가지 방해 요소는 최악의 경제 실패인 1929년 10월에 있었던 주가 급락과 이에 따른 경제 공황을 겪고 80년이 흐른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 중심적 사고의 영향력과 권위다. 두 번째 방해 요소는 공적 담론에서 표출된 증오와 공허감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첫 번째 요소는 수수께끼다.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는 당시 30여 년 동안 만연했던 시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정치권의 태도에 대한 도덕적 심판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한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월가의 금융 기업들이 붕괴 직전에 이르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막대한 규모의 구제 금융이 요구되면서 시장에 관한 재고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장으로 시장 지상주의 신념을 지키는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조차 자본시장에 스스로 규율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경제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지 않는 충격에 빠졌다고 시인했다. 자유시장 경제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도 진흙탕에 빠진 경제학 서적을 표지에 싣고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What went wrong with economics? 라는 표제를 달았다. 시장 지상주의 시대는 통렬한 최후를 맞았다. 지금은 확실히 시장에 대해 냉철하게 제고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시대다. 하지만 상황은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시장의 극적인 실패로도 시장을 향한 신념은 일반적으로 거의 꺾이지 않았다. 사실상 금융위기로 은행보다는 정부가 신용을 잃었다. 201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국가가 직면한 경제 문제를 놓고 2배 이상의 차이로 월가의 금융기관보다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금융위기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상태로 몰아넣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진 못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정부를 향해 적대감을 품고 자유시장을 포용함으로써 로널드 레이건도 나 뜨거워했을 티파티 운동 2009년에 미국에서 시작한 보수주의 정치운동,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 개혁 정책, 사회보장제도 등을 비판하며 중산층과 부자를 위한 감세운동을 했다이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 결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을에 시작한 월가 점령 시위 아크 여파의 월스트리트 무브먼트를 계기로 미국과 전 세계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러한 시위는 대형은행과 기업 권력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수익과 부의 불평등이 고조되고 있는 현상을 규탄했다. 이념적 뿌리는 다르지만 티파티 운동과 월가 점령 시위로 정부의 구제 금융에 반대하는 포퓰리즘 운동가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실렸다. 이렇듯 항의의 목소리가 드셨는데도 정작 정치계에서는 시장의 역할과 영향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그래왔듯 민주당과 공화당은 과거보다 더욱 당파에 치우쳐서 영감을 주지도 설득력을 지니지도 못한 채 세금 지출 재정 적자에 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 시스템이 공익을 위해 작용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표명하지도 못하는데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면 서정치에 대한 환멸이 깊어지고 있다. 공적 담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은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관한 토론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다. 정치적 논쟁이라는 이름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악의 다툼을 벌이고 라디오 토크쇼에서 당파에 치우쳐 신랄한 비판을 주고받거나 의회 바닥에서 이념적인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행위가 주를 이루는 시대에는 이렇듯 논쟁의 여지가 있는 도덕적 질문을 놓고 논리에 근거한 공적 토론을 벌이는 것이 임신과 출산, 아동교육, 건강환경, 시민권, 그 밖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이러한 토론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리라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악의에 찬 정치판에 도덕적 신념이 범람한다고 말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자기 신념을 지나치게 굳건하고 요란하게 믿으며 타인에게 그 신념을 강요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가 맞이한 공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현대 정치는 도덕적 논쟁이 지나치게 많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적어서 문제다. 오늘날 정치판은 도덕적 정신적 내용이 거의 비어있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다. 또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중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현대 정치에서 도덕의 부재를 나타내는 증거는 많다. 한 가지는 공적 담론에서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을 추방하려는 시도다. 우리는 종종 당파 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민이 공공의 장에 들어오면 자신의 도덕적, 정신적 신념을 접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도가 좋더라도 좋은 삶에 관한 논의를 정치 영역에서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면 시장지상주의로 향하는 동시에 시장 논리를 계속 유지하는 길을 닦는 셈이다. 또한 시장 논리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공공생활에서 도덕적 논쟁을 결렬시킨다. 시장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선택에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은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다른 것보다 기준이 높은지 혹은 더 가치가 있는지 따지지 않는다. 누군가 섹스를 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동의한 성인이 기꺼이 팔고자 한다면 경제학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얼마죠? 일 뿐이다. 시장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떤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할 뿐이다. 이렇듯 재화에 대한 가치 판단이 배제된 태도가 시장 논리의 핵심이며 시장이 지닌 매력을 상당 부분 설명해준다. 하지만 시장을 포용하면서 도덕적 정신적 논쟁을 꺼리는 태도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공적 담론에서 도덕적 에너지와 시민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오늘날 많은 사회를 괴롭히는 기술관료 지향의 경영정치가 발달하도록 부추기기 때문이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지, 시장 논리가 속할 수 없는 영역은 어디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좋은 삶에 관해 대립되는 개념들을 공공의 장에 받아들임으로써 정치에 활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달리 어떻게 진행될 수 있겠는가? 특정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가 그 가치를 퇴색시키거나 손상시킨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그것의 가치를 좀 더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부모나 시민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좀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자격에 담긴 가치가 퇴색되었다고 운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전히 목격하는 시장의 한계 뒤에는 이러한 도덕적 판단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팔거나 시민이 투표권을 팔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행위에 도덕적 판단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녀를 팔거나 투표권을 파는 행위가 이들의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나쁜 태도를 부추긴다고 믿는다.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의문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재화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해 공적인 방식으로 함께 토의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더 고무된 공적 담론이 최상의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상충하는 모든 의문에 관해 합의점에 도달하리라 기대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더욱 건강한 공공생활을 형성할 것이다. 또한 무엇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때 치러야 하는 대가를 좀 더 의식하게 될 것이다. 시장의 도덕성에 관해 생각하면 무엇보다 월가의 은행들과 그들의 무모한 비행, 헤지펀드, 구제금융 조치, 규제개혁을 머리에 떠올린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도덕적 정치적 도전은 이보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관습,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 시장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상은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중 서론시장과 도덕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인센티브. 시장지향적 경제 논리는 결혼과 이혼을 어떻게 분석할까? 결혼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톡신으로 남거나 좀 더 나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비슷하게 기혼자는 톡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이 자녀와의 물리적 별거, 공동자산의 분리, 법률 비용 등 이별로 상실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는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 논리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학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한 가지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불임 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보상.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아기들이 마약 중독자에게서 태어난다. 이 아기들 중 일부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출생하고 또 상당히 많은 아기가 학대나 방임으로 고통받는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가 있는 자선단체 프로젝트 프리벤션의 설립자 바버라 해리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 기반 해결책을 제시했다. 마약 중독 여성이 불임 시술을 받거나 장기간 피임하면 현금 $3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해리스가 1997년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3,000명 이상의 여성이 해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판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불임 시술용 뇌물이라 부른다. 그들은 마약 중독 여성에게 재정적 유인책을 사용해서 생식 능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는 강압에 해당하고 특히 가난한 동네에 거주하고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또한 돈이 마약 중독을 극복하게끔 수령자들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마약의 구매를 부추겨 마약 중독을 유도한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프로그램 광고 전단지에도 임신이 당신의 마약 습관을 망치도록 놔두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해리스는 마약에 중독된 여성들이 프로그램에서 받은 현금으로 주로 마약을 다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상태로 태어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치러야 하는 자그마한 대가라고 믿는다. 불임 시술을 받겠다고 약속하고 현금을 받은 여성 중 일부는 10여 차례 넘게 임신한 전력이 있고 이미 여러 자녀를 위탁가정에 보낸 경우도 많다. 해리스는 출산을 할 권리가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권리보다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을 예로 든다. 해리스 부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코카인 중독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이를 입양했다. 나는 아이들을 고통에서 건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작정이다. 누구도 자신의 중독을 다른 인간에게 억지로 떠넘길 권리는 없다. 2010년 해리스는 인센티브 제도를 영국에 도입했지만 텔레그래프가 이를 섬뜩한 계획이라고 부를 만큼 영국 언론과 영국의학협회 브리티시 메더컬 어소시에이션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해리스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해당 프로그램을 케냐까지 확대 실시해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여성이 장기 피임의 한 형태인 자국 내 피임 장치를 삽입하면 $40를 지급하고 있다. 해리스가 다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하는 케냐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건 담당 관리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분노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바버라의 프로그램이 분노를 유발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일부 비판자들은 프로그램이 나치의 우생학을 상기시킨다고 하지만 불임 시술에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은 당사자 간의 자발적 협정이다. 주 정부는 개입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의 의지에 거슬러 불임 시술을 받은 사람도 없다. 한편 돈이 절실하게 필요한 마약 중독자들에게 현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순수하게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해리스는 그들의 판단력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면 임신과 자녀 양육에 대해 어떻게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박한다. 시장 거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협정으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고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는 생식 능력 포기에 따른 교환으로 $300를 얻는다. 이 $300로 해리스와 프로젝트 프리벤션은 마약 중독자가 더 이상 마약에 중독된 아기를 낳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받는다. 일반적인 시장 논리대로라면 이때 성립하는 교환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최대 가격을 자발적으로 지급해서 재와 마약 중독자의 생식 능력에 관한 통제권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 해리스에게 재화를 분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 그토록 반박이 심할까? 시장 논리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불임 시술에 현금을 보상하는 제안을 가리켜 강압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뇌물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사실 서로 다른 종류의 반박이다. 이들은 원래는 속하지 않았던 시장의 영역에 대해 각기 다른 이유로 저항한다. 불임 시술에 현금을 보상하는 제안이 강압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마약 중독 여성이 돈을 받고 불임 시술을 받기로 동의한 것은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고 우려한다. 누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적 유인책 자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약 중독 여성의 중독 상태와 그 여성들 대부분이 가난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00를 받고 불임 시술을 받겠다는 결정은 실제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사실상 해당 여성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요당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유인책이 강압으로 작용하는가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따라서 시장 거래의 도덕적 상태를 평가하려면 우선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이다. 시장 거래는 어떤 조건에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어떤 조건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불임 시술에 취급하는 현금을 뇌물이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은 논리가 다르다. 그들은 협상 조건이 아니라 사고 파는 재화의 본질에 관해 반박한다. 일반적인 뇌물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비양심적인 인물이 부당 이익을 획득하거나 청탁을 하기 위해 판사나 정부 관리에게 뇌물을 줄 때 그 추악한 거래는 오로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쪽 모두 강압되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뇌물이 불미스러운 이유는 강압이어서가 아니라 부패 행위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유리한 판결이나 정치적 영향력 등 판매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사고 파는 행위다. 공무원에게 주는 불법 뇌물을 부패와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장에서 살펴보았듯 부패에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 명분이나 활동이나 사회적 관행은 적합한 수준보다 낮은 규범에 의해 다뤄질 때 부패된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팔아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아이를 임신하는 행위는 부모의 역할이 부패한 것이다. 자녀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보지 않고 사용해야 할 사물로 다루기 때문이다. 정치적 부패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한 판사가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릴 때 그는 자신의 사법적 권위가 대중의 신뢰가 아니라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수단인 양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적합한 수준보다 낮은 규범에 따라 사법적 권위를 다름으로써 자신의 공직을 타락시키고 그 품위를 떨어뜨린다. 불임시술의 대가로 취급하는 현금이 일종의 뇌물이라는 주장의 이면에는 좀 더 광범위한 부패 개념이 놓여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강압 여부를 떠나 협상 자체가 부패라고 주장한다. 구매자 해리스와 판매자, 마약 중독 여성 양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매재와 판매자의 생식 능력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해리스는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이는 마약 중독 여성들을 돈만 내면 스위치를 끌 수 있는 고장난 아기 제조 기계쯤으로 대우한다. 해리스의 제안을 받아들인 여성들은 스스로의 품격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상황을 묵인한다. 이것이 불임 시술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뇌물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덕 논리다. 부패한 판사나 공무원처럼 돈을 받고 불임 시술을 받은 여성은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대상을 판다. 그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 능력을 책임감과 보살핌의 규범에 따라 행사해야 하는 선물이나 의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다룬다. 이러한 주장을 놓고 비유가 잘못되었다고 반박할 수 있다. 부정한 판결을 내리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판사는 자기 소유가 아닌 대상을 판다. 판결은 판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받고 불임 시술을 받겠다고 동의한 여성은 자신에게 속한 것, 즉 자신의 생식 능력을 판다. 돈을 제쳐놓고 생각하면 여성이 불임 시술을 받거나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선택해도 아무 잘못이 없다. 하지만 판사는 설사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잘못이다. 따라서 여성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생식 능력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면 대가를 받고 포기할 권리 또한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불임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을 주는 거래는 결국 뇌물이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생식 능력이 시장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려면 우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재화인지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몸을 원하는 대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생각해야 할까? 아니면 자기 몸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 비하에 해당하는 행위도 있을까? 이는 매춘, 대리모, 난자와 정자의 거래 등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굵직한 질문이다. 우리는 시장 논리가 이와 같은 영역에서도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어떤 규범이 우리의 성생활과 출산을 지배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삶에 접근하는 경제학적 방법.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최소한 경제학자로서의 역할에서만큼은 도덕적 문제를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뿐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떤 규범이 어떤 활동을 지배해야 하는지, 어떤 재화에 어떤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격 체계는 사람들의 선호도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지만 그 선호도에 대해 가치가 있다거나 훌륭하다거나 상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점점 더 도덕적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상이 변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경제학자들이 주제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에까지 시장과
시장 지향적 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비경제적 재화의 가격을 매기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해리스가 마약 중독 여성에게 불임 시술의 대가로 $300를 제안한 것도 바로 이러한 예다. 이와 동시에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원칙을 더욱 추상적이면서도 야심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과거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저축과 투자, 금리와 해외 무역처럼 명백히 경제적인 주제들을 다루었다. 그들은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과 가격 체계를 통해 삼겹살을 비롯한 다른 시장, 재화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그러나 요즘 경제학자들은 더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경제학이 단순히 물적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파악하는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과학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학의 중심에는 단순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은 눈앞에 놓인 선택사항에 대해 비용과 이익을 저울질하고 자신에게 최대의 행복이나 효용을 안겨주리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옳다면 무엇이든 가격을 매길 수 있다. 가격은 자동차나 토스터 또는 삼겹살처럼 명확할 수 있다. 또는 섹스, 결혼, 자녀, 교육, 범죄행위, 인종차별, 정치참여, 환경보호, 심지어 인간 생명처럼 암시적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모든 재화의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견해를 나타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발언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게리 베커의 인간행동의 경제학적 접근, 더 에코노믹 어프로치 투 휴먼 비헤이비어에 나온다. 베커는 경제학이 물적 재화의 분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구식 개념을 거부한다. 그는 경제학에 관한 전통적 견해가 유지되는 이유는 특정 종류의 인간행동이 경제학이라는 딱딱한 계산법의 지배를 받는 현상을 꺼리기 때문이다. 라고 추측했다. 베커는 우리에게서 그러한 저항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다. 베커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든지 자기 행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행동한다.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적용되는 이러한 전제가 인간 행동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의 핵심이다. 경제학적 접근법은 생사에 대한 결정부터 커피 브랜드의 선택까지 재화의 종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페인트 한 통을 살 때도 적용된다. 베커는 이렇게 주장을 이어나간다. 나는 경제학적 접근이 모든 인간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화폐 가격이나 잠재 귀속소득, 반복적이거나 간헐적인 결정, 크거나 작은 결정, 감정적이거나 기계적인 목적,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남자나 여자, 성인이나 어린이, 명석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환자나 심리치료사, 사업가나 정치가, 교사나 학생과 관련된 행동도 마찬가지다. 베커는 환자와 심리치료사, 사업가와 정치가,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 경제적 원칙에 지배받는다는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만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의 원천을 종종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접근법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에 대한 이유를 극대화하거나 말로 표현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서술하려는 노력을 본인이 반드시 의식한다고는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이 처한 온갖 상황에 내재된 가격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예리한 안목을 지녔다면 아무리 물질적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 행동을 비용과 이익에 따른 합리적 계산법으로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베커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결혼과 이혼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경제학적 접근법에 따르면 결혼에서 기대하는 효용이 톡신으로 남거나 좀 더 나은 짝을 찾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하기로 결정한다. 이와 비슷하게 기혼자는 톡신이 되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에 기대하는 효용이 자녀와의 물리적 별거, 공동 자산의 분리, 법률 비용 등 이별로 상실하는 효용을 초과할 때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다.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결혼에도 시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계산적 견해 때문에 결혼에서 낭만적 요소가 사라져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랑과 의무, 헌신은 금전적 조건으로 축소할 수 없는 이상적 요소라고 주장한다. 또한 좋은 결혼 생활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대상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베커에게는 이러한 주장이 명석한 사고를 방해하는 감상주의일 뿐이다. 그가 쓴 글에 따르면 경제학적 접근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인간 행동을 무지와 비합리성, 종잡을 수 없이 빈번한 가치 변화, 관습과 전통, 어떤 식으로든 사회규범이 유도한 폭종에 따른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베커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거의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는 오로지 수익과 가격 효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사회과학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지리라 믿는다. 과연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경제학자, 정치학자, 법학자 등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학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시장 개념이 매우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적 관계도 시장 관계의 개념에 맞추어 놀라울 정도로 수정되었음을 목격해왔다.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한 가지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금전적 인센티브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불임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돈을 취급하는 행위는 불미스러운 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현재 미국 전역의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성적이 좋거나 표준화된 시험에서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준다. 이렇듯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학교가 앓고 있는 문제를 현금 인센티브로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등장했다. 내가 다녔던 공립고등학교는 캘리포니아주 퍼시픽 팰리세이즈에 있었는데 학교는 꽤 괜찮았지만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했던 곳이다. 나는 당시에 성적표에 A를 받아올 때마다 부모들에게 돈을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받는 보상을 창피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학교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돈을 지급하리라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LA 다저스가 홍보활동으로 고등학교 우등생들에게 입장권을 무료로 나눠주었던 기억은 난다. 우리는 이 제도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나 또한 친구들과 함께 꽤나 많은 경기를 관람했다. 하지만 누구도 무료 입장권 배부가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짓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재정적 인센티브를 학력 향상을 위한 열쇠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생각은 학력이 낮은 도시의 학교에서 특히 그렇다. 타임지는 최근 표지에서 학교가 학생을 돈으로 매수해야 하는가? 라는 퉁명스러운 질문을 던졌다. 일부 사람들은 이에 대해 그 뇌물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롤랜드 프라이어 주니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험한 동네에서 성장한 프라이어는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가 도심 지역 학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재단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미국 최대 교육구 몇 군데를 대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있다. 2007년 초반 그의 프로젝트는 아프리카계와 라틴 아메리카계 저소득층 자녀가 주로 다니는 261개 도시의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630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때 도시마다 사용한 인센티브의 종류는 달랐다. 1. 뉴욕시 소재의 참여 학교는 표준화된 시험의 점수가 높은 4학년 학생들에게 25달러를 지급했다. 7학년 학생은 시험을 볼 때마다 50달러를 받을 수 있었다. 평균 학력의 7학년 학생은 모두 231.55달러를 받았다. 워싱턴 소재의 학교는 출석률이 좋고 품행이 단정하며 숙제를 제때에 제출한 중학생들에게 상금을 주었다. 성실한 학생은 2주 간격으로 1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다. 보통 학생은 2주마다 약 40달러를 받아서 총 상금 수령액은 연간 532.85달러에 이르렀다. 시카고에서 9학년 학생들은 교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금을 받았다. A를 받으면 50달러, B를 받으면 35달러, C를 받으면 20달러를 받았다. 상위권 학생들이 1년 동안 받은 상금은 1875달러에 달했다. 댈러스에서 2학년 학생은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를 받는다. 상금을 받으려면 컴퓨터로 쪽지 시험을 봐서 실제로 책을 읽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뉴욕시에서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학업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카고에서는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금을 주자 출석률은 높아졌지만 시험 성적의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워싱턴에서는 히스패닉계 학생, 남학생,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포함한 일부 학생들의 독해 점수가 향상되었다.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가장 효과를 발휘한 곳은 댈러스 소재의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었다.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를 받은 학생들은 학년 말에 이르자 독해 점수가 상승했다. 프라이어가 실시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최근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 여러 시도 중 하나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대학 진학 전에 대학 인정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고급 학습 과정인 AP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AP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수학, 역사, 과학, 국어 등의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난이도 높은 교재를 접한다. 1996년 텍사스는 AP 인센티브 프로그램,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AP 시험에서 합격 점수인 3점 이상을 받는 학생에게는 학교에 따라 100에서 500달러를 상금으로 지급했다. 학생을 지도한 교사도 합격생 한 명당 100에서 500달러의 상금과 월급 외 추가 수당도 받는다. 현재 텍사스 소재 고등학교 6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소수인종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대학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12개 주가 AP 시험에 합격한 학생과 그 학생을 지도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학생보다는 교사가 대상이다. 교원 노조가 성과급 제한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도 학생의 학력 성취에 따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는 유권자, 정치가, 일부 교육개혁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2005년부터 덴버, 뉴욕시,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주 길포드 카운티, 휴스턴 소재의 교육구들에서는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2006년 미국 의회는 학력 수준이 낮은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교사 인센티브 기금 티처 인센티브 펀드를 제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렸다. 최근 내슈빌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 인센티브 제도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을 향상시킨 중학교 수학 교사들에게 최대 1만 5천 달러까지 현금 보너스를 지급했다. 내슈빌에서 교사에게 지급한 보너스 금액은 상당히 컸지만 정작 학생들의 수학 점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텍사스와 기타 지역에서 실시한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학생들을 비롯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AP 과목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표준화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이는 매우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재정적 인센티브에 대한 경제학적 기본 개념, 즉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할수록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결과도 나아진다는 개념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 여기에 얽힌 문제는 더욱 복잡하다. 성공을 거둔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현금뿐만이 아니다. 학교 문화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한 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에게 특별 연수 기회를 주고 실험실 장비를 제공하고 방과 후와 매주 토요일에 개인 과외 수업 제도를 실시한다. 매사추세츠주 워체스터에 위치한 상황이 좋지 않은 한 도심 학교에서는 선별된 우수 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AP 수업을 개방하고 랩 가수가 등장하는 포스터를 이용하여 학생을 모집하면서 릴 웨인 같은 래퍼를 좋아하고 힙합 바지를 입는 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내용의 수업을 듣는 것 자체를 멋져 보이게 만들었다. 학년 말에 AP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에게 1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은 돈 자체보다는 외부로 드러나는 효과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AP 시험에 합격한 한 학생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돈이요? 멋지죠. 특별 수당이잖아요. 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주당 2회 방과 후 수업과 토요일에 받는 총 18시간의 개인 과외 수업도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한 경제학자가 주로 저소득층 학생으로 구성된 텍사스 소재학교에서 실행하는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밀착 조사했을 때 이 프로그램은 돈을 많이 지급할수록 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진다는 일반적인 가격 효과가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킨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AP 시험에서 합격 과목마다 100달러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고 500달러를 지급하는 학교도 있었지만 돈을 더욱 많이 지급한 학교에서의 결과가 더 나을 것은 없었다. 이 연구 논문의 저자인 키라보 잭슨은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이 단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돈은 결과를 외부로 드러내는 효과를 내서 학업 성취를 멋진 것으로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인센티브 액수가 학업 성취의 결정적 요인이 아닌 이유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AP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대상 과목을 영어, 수학, 과학에 국한시켰지만 역사와 사회 등 다른 AP 과목 수업의 출석률도 덩달아 높아졌다. 해당 프로그램이 성공한 이유는 학업 성취를 이루도록 돈으로 학생들을 매수해서가 아니라 학업 성취와 학교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건강 유지를 위한 뇌물, 보건 분야에서도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유행하고 있다. 더욱 많은 의사, 보험회사, 고용주들이 사람들에게 약을 복용하거나 금연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는 등 건강을 유지하도록 돈을 지급한다. 질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충분한 동기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환자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은 처방받은 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태가 악화하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의료비가 들어간다. 따라서 의사들과 보험회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도록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필라델피아에서는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와파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대가로 $10에서 $100에 이르는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약상자가 전산화되어 약을 복용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환자에게 당일 보상금을 탔는지 알려주는 방식을 이용한다. 인센티브 제도 참가자들은 처방 전대로 약을 복용하면 매월 평균 $90를 받는다. 영국에서는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가 매달 항정신병, 약물 주사를 맞으러 진료소를 찾으면 15파운드를 받는다. 10대 소녀들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로 인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을 맞으면 쇼핑 쿠폰 형태로 45파운드를 받는다. 흡연은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의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2009년 제너럴 일렉트릭은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금연한 경우 $750를 지급하는 금연 정책을 쓰기 시작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어서 지인은 미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점 체인인 세이프웨이는 금연하고 체중과 혈압을 유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직원에게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을 인하해준다. 직원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향상시키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 대기업의 80%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기업들은 건강에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지닌 직원에게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채찍을 가한다. 가장 매력적이면서도 현금 인센티브 제도로 효과를 보기가 가장 까다로운 분야는 체중 감량이다. MBC에서 방영하는 리얼리티쇼 도전, 펫제로, 원제 더 비거스트 루저는 체중 감량을 한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에 열광하는 최근의 현상을 극화했다. 이 쇼는 시즌 동안 체중 감량 비율이 가장 큰 참가자에게 $250,000를 지급한다. 의사, 연구자, 고용인은 이보다는 얌전한 형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백 달러의 상금은 비만 참가자들이 4개월 만에 약 6kg을 감량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체중 감량은 일시적 현상으로 밝혀졌다. 비만 관련 질병의 치료에 예산의 5%를 쓰는 영국 국립보건원 내셔널 헬스 서버스 NHS는 체중을 감량하고 2년 동안 감소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최대 425파운드를 지급했다. 이는 파운드에는 파운드로 파운즈 포 파운즈라는 프로그램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행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이 제도는 효과가 있을까? 이 제도의 반박의 여지는 없을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건강을 유지하도록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단순히 비용과 이익의 문제다. 이때 실제적으로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과연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가 있는가다. 만약 돈이 사람들로 하여금 약을 복용하거나 금연하거나 헬스장에 나가 운동을 시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따라서 나중에 비싼 치료비를 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면 왜 반대를 하겠는가?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건강에 좋은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현금 인센티브 제도는 격렬한 도덕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공정성과 관련한 반박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과 관련한 반박이다. 공정성에 관한 반박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주장이 서로 다르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과체중인 사람은 스스로 체중을 감량해야 하며 체중 감량에 따른 보상으로 납세자가 낸 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태한 행동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금 인센티브가 치료가 아닌 방종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반박의 이면에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체중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체중을 감량하지 못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불공정하다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영국처럼 보상이 국립보건원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모국가의 사고방식으로서 스스로의 건강에 대해 부담해야 할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우려를 표명한다. 건강에 좋은 행동에 재정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건강에 나쁜 행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결정할 때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권한을 기업이나 건강보험회사에 부여한다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커다란 건강상의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하다. 체육관 이용료를 모든 사람들에게 할인해 주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건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건강에 좋은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뇌물이라는 반박은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언론은 보통 건강 인센티브를 뇌물로 지칭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불임 시술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뇌물의 실체가 분명했다. 여성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부적 목적, 즉 마약에 중독된 아기가 태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신의 생식 능력을 포기하는 대가로 현금을 받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여성들은 스스로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돈을 받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금연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도록 돕기 위한 현금 인센티브 제도까지 뇌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기업이나 국립복권원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용의 감소 등 외부적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돈은 수령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동을 장려한다. 이것이 어떻게 뇌물일 수가 있겠는가? 약간 다르게 질문하자면 건강에 좋은 행동이 뇌물을 받은 사람의 이익과 부합하는데도 뇌물이라는 혐의가 적절하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뇌물이라는 혐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금전상의 동기가 더욱 바람직한 다른 동기를 밀어낸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건강에 좋은 자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체질량 지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자신의 신체적 행복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개발하고 자기 신체를 돌보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도록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러한 행동을 키울 수 없고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 이는 뇌물이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기 때문이다. 뇌물은 수령인을 설득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내재적 이유를 외재적 이유로 대체한다. 담배를 끊거나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웰빙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다면 내가 $750를 줄 테니 그렇게 해요. 건강 증진을 위한 뇌물은 우리를 속여서 어쨌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도록 만든다. 뇌물은 잘못된 이유로 올바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꼬드긴다. 때로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담배를 끊거나 체중을 감량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결국 뇌물에 조종당하는 상황은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뇌물을 받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질지도 모른다. 건강 증진을 위한 뇌물이 효과가 있다면 뇌물이 건강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대책 없이 배부른 소리처럼 들린다. 현금으로 비만 문제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조종당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선 우리의 신체적 행복에 적절하게 관심을 쏟는 것은 자기 존중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좀 더 실질적인 또 다른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태도가 없으면 인센티브가 중단되었을 때 감량했던 체중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살펴본 유급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금연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에는 희미하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하지만 가장 호의적인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돈을 받고 금연을 시작한 흡연자 가운데 인센티브가 중단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한 사람이 90%가 넘었다. 일반적으로 현금 인센티브는 장기간의 습관이나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의사의 진찰을 받거나 주사를 맞는 등 특정 행사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하는 경우에 효과가 있어 보인다.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도록 돈을 주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장려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현금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경제학자의 질문과 도덕주의자의 현금 인센티브에는 반박의 여지가 있는가? 라는 질문은 언뜻 들었을 때보다 훨씬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센티브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목적에 달려있다. 그리고 적절하게 설정된 목적은 현금 인센티브가 퇴색시킬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포함할 것이다. 왜곡된 인센티브. 내 친구는 어린 자녀들이 감사 카드를 쓸 때마다 $1씩 주었다. 아이들이 쓴 감사 카드를 읽어보면 억지로 썼다는 사실을 대부분 눈치챌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은 장기간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감사 카드를 많이 쓰다 보면 결국 감사의 참뜻을 알게 되고 더 이상 돈을 받지 않더라도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와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여
감사카드를 쓰는 일은 돈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이자 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습관은 생기지 않고 보상이 끊어지면 더 이상 감사카드를 쓰지 않을 것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뇌물이 아이들의 도덕 교육을 변질시켜 감사의 미덕을 배우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감사카드를 쓰게 하려고 뇌물을 주는 방법은 단기간에 감사카드의 수를 증가시킬지는 몰라도 아이들에게 해당 재화에 대한 잘못된 가치부여 방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결국 실패할 것이다. 좋은 성적을 거두면 현금을 주는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책을 읽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 목적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나 독서에 힘쓰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돈을 주는 행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가르친다. 아이들 중에는 배우는 과정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돈을 추가적 인센티브로 사용하면 어떨까? 경제학적 논리가 그러하듯 인센티브는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를 사용할 때 효과가 클 수 있다. 하지만 금전적 인센티브가 내재적 인센티브를 손상시켜 아이들이 독서에 더욱 힘쓰기보다는 독서를 더욱 게을리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혹은 단기적으로는 독서량이 늘어나겠지만 잘못된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 도구로서 작용하지만 순수한 도구는 아니다. 시장 메커니즘으로서 시작한 방법이 시장 규범이 되고 있다. 분명히 우려되는 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돈을 주면 아이들이 독서를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지며 결국 독서의 내재적 장점을 퇴색시키고 밀어내거나 서서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체중을 감량하거나 책을 읽거나 불임시수를 받게 하려고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삶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이를 확대하는 태도다. 1970년대 중반 게리 베커는 우리가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다고 전제하면 우리 행동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림자 가격 섀도우, 프라이서즈 또는 잠재 가격을 언급했다. 그림자 가격은 우리가 당면한 대안들과 우리가 내린 결정의 내포에 있는 가상 가격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혼하지 않고 결혼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 가격은 발생하지 않지만 당사자는 재정적 가격과 감정적 가격을 포함한 이별에 따르는 암묵적 가격을 고려하여 이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가격을 상회하지 못한다고 결정한다. 하지만 오늘날 넘쳐나는 인센티브 제도는 그 수준을 넘는다. 물질적 추구와 거리가 먼 활동에도 분명하고 실질적인 가격을 매김으로써 베커의 그림자 가격을 그림자 밖으로 끌어내 실제 가격으로 만든다. 인센티브 제도는 모든 인간관계가 궁극적으로 시장관계라는 베커의 주장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베커는 최근에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열띤 논쟁에 대해 인상적인 시장 중심 해결책을 제안했다. 미국은 인원할 당제, 이민자의 학력과 기술을 고려해서 부여한 포인트에 따라 이민이 결정되는 포인트 시스템, 초청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의 가족 관계에 따라 1에서 4순위로 나누는 가족 우선순위, 대기 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조건을 없애고 단순하게 이민권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베커는 수요를 고려해 이민 허용 가격을 5만 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책정하라고 말한다. 거액의 이민 허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이민자들은 자동적으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특징을 지닐 것이라고 베커는 추론한다. 그들은 젊고 유능하고 의욕적이면서 열심히 일하고 복지수당이나 실업수당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1987년 베커가 처음 제안한 이민권 거래를 타당하지 않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경제학적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현명한 제안이라 여겼고 어떤 망명자를 받아들일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끌어들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경제학자 줄리언 사이먼도 같은 시기에 베커와 비슷한 계획을 제안했다. 사이먼은 이민 허용 인구의 연간 할당치를 정해놓고 정원이 찰 때까지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자에게 차례로 이민을 허가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 지향적 사회에 걸맞은 기준, 즉 비용을 지불할 능력과 자발적 의사에 따라 권리를 차등 부여함으로 이민권 거래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민 정책이 부자만 이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라는 반박에 대해 사이먼은 입찰자가 정부에게 이민 허가 요금을 일부 빌리고 나중에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상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민권 거래 개념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시장의 힘에 의존하는 시대가 열리면서 베커와 사이먼의 제안에 담긴 핵심 개념이 법으로 구체화되었다. 1990년 의회는
미국에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미국에 이주해서 생활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결과 2년 후에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현금을 내고 영주권을 발급받는 계획은 궁극적으로 새치기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었다. 2011년 상원의원 2명이 금융위기 여파로 여전히 침체되어 있는 고급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이와 비슷하게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에게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구매자, 배우자, 미성년 자녀가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자는 취지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 사고 비자 받고 바이하우스, 겟 어 비자라는 제목의 글로 이러한 거래 내용을 보도했다. 심지어 베커는 박해를 피해 도망온 난민에게도 입국 비용을 물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자유시장에 맡기면 어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받아들여지는 난민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 망명자들과 조국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상당한 거액의 요금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따라서 요금 제도는 그들이 조국으로 돌아간다면 실제로 신체적 위험에 처할지의 여부를 공청회를 열어 결정하는 등 시간을 낭비하는 사태를 자동적으로 피하게 해줄 것이다. 시장은 사회 규범의 흔적을 남긴다. 종종 시장 인센티브는 비시장 인센티브를 잠식하거나 밀어낸다.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에 관한 한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어린이집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따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었다. 교사는 퇴근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야 했다. 어린이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벌금 제도를 도입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헷갈리는 결과다. 벌금을 매기면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금전적 지불 방법을 도입한 것이 규범을 바꾼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온 부모들은 교사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생각했다. 벌금을 마치 요금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부모들은 교사에게 불편을 끼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일한 시간이 늘어난 만큼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했다. 벌금 대 요금. 벌금과 요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둘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벌금은 도덕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행동에 대한 비용인데 비해 요금은 도덕적 판단이 배제된 단순한 가격일 뿐이다.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부과받았다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뜻이다. 그랜드 캐니언의 맥주캔을 버리면 단순히 청소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제해야 하는 나쁜 행동임을 의미한다. 그랜드 캐니언의 쓰레기를 버릴 때 부과되는 벌금이 $100이고 어떤 부자 등산객이 빈 깡통을 계속 들고 공원 밖으로 나가는 수고를 아낀 대가로 그 정도 비용은 낼만하다고 생각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벌금을 요금으로 생각해서 맥주캔을 그랜드 캐니언에 던져버린다. 그 부자가 돈을 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랜드 캐니언을 값비싼 쓰레기통으로 취급함으로써 그랜드 캐니언의 가치를 적절한 방식으로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예로 들어보자. 시간에 쫓기기는 하지만 신체가 멀쩡한 사업가가 자신이 일하는 건물 가까이에 주차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는 대가로 다소 비싼 벌금을 기꺼이 낼 용의가 있다. 그는 벌금이 자신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비록 그가 벌금을 내더라도 우리는 그가 잘못 행동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는 벌금을 단순히 비싼 주차비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가의 이러한 태도에는 도덕적 중요성이 빠져 있다. 그는 벌금을 요금으로 취급함으로써 장애인의 형편을 존중하지 않고 일정 주차 공간을 할애하여 장애인을 배려하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21만 7천 달러짜리 과속범칙금. 사람들은 벌금을 요금으로 대할 때 벌금이 나타내는 규범을 무시한다. 종종 사회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반격을 가한다. 일부 부유한 운전자들은 과속범칙금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빨리 자동차를 모는 비용으로 생각한다. 핀란드 법률은 속도 위반자의 수입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그러한 사고방식과 운전 방식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
2003년 27세의 소시지 기업 상속자인 조시살로 노야는 시속 40km 구간을 시속 80km로 달려서 17만 유로. 당시 환율로 21만 7천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핀란드 최대 부자 중 한 명인 살 로노야의 당시 연간 수입은 700만 유로였다. 그 전까지 가장 비싼 과속 범칙금을 기록한 사람은 휴대전화 회사인 노키아의 중역 안시 반요키였다. 2002년 반요키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몰고 헬싱키를 과속으로 달리다가 11만 6천 유로의 범칙금을 물어야 했다. 핀란드의 과속 범칙금이 요금이 아니라 벌금인 이유는 수입에 비례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과속 범칙금을 부과한 이면에는 속도 위반 행위가 잘못이라는 도덕적 비난이 숨어 있다. 누진 소득세 역시 수입에 비례하지만 이는 벌금이 아니다. 누진세의 목적은 국가가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지 수입 창출 활동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의 21만 7천 달러짜리 범칙금은 사회가 위험한 행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물리고 위법 행위와 위반자의 은행 잔고에 걸맞은 처벌을 가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자동차를 모는 일부 부자들의 오만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벌금과 요금은 쉽게 구분 지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단속에 걸려 속도 위반 딱지를 받는 것은 여전히 낙인으로 인식된다. 경찰관이 단지 위반자에게 요금을 거두거나 좀 더 빨리 통근하는 편의에 대한 계산서를 내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최근에 과속 범칙금이 아닌 과속 요금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논리를 명료히 밝혀주는 엉뚱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2010년 무소속 네바다 주지사 후보인 유진 지노 디시모는 주 정부 예산을 위해 재원을 확충할 특이한 방법 하나를 제안했다. 하루 25달러를 내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145km로 네바다 주의 지정 도로를 달릴 수 있게 허용하자는 것이었다. 이따금 과속을 하고 싶다면 전파 중계기를 사서 자동차에 설치하고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자신의 계정에 전화를 건다. 그러면 신용카드에 25달러가 청구되고 24시간 동안 단속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속도를 내어 운전할 수 있다. 속도 측정기를 들고 단속에 나선 교통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질주하는 자동차를 발견하면 전파 중계기가 당신은 과속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과속 딱지는 떼이지 않을 것이다. 디시모는 자신의 제안을 시행하면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주 정부에 적어도 연간 13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안겨줄 것이라 추정했다. 주 정부의 수입에 대해서는 귀가 솔깃할 만한 제안이긴 했지만 네바다 고속도로 순찰 때는 이 계획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반박했고 디시모는 결국 낙선했다. 지하철 무임승차와 비디오 대여. 실생활에서 벌금과 요금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으며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다음 사례를 생각해보자. 요금 2달러를 내지 않고 파리 지하철을 타면 최고 60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은 요금을 내지 않고 시스템을 속인 행위에 대한 위약금이다. 하지만 최근에 상습적인 무임승차자들이 벌금을 요금으로 바꾸는 영리하면서도 저렴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무임승차 단속에 걸렸을 때 벌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보험 기금을 마련한 것이다. 회원들은 매달 약 8.5달러를 부정행위자 상호공제조합이라는 기금에 납부하는데 이는 합법적인 한 달 정기승차권 가격인 74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상호공제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무임승차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무료 대중교통 제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조합의 한 지도자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우리가 함께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과 병원 진료 등을 무료로 받습니다. 그러니 교통수단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다. 비록 이러한 부정행위자들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부정행위에 따른 벌금을 교통체계에 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월 정기보험료로 바꾸어 놓았다. 벌금과 요금 중에 어느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려면 논의되는 사회제도의 목적과 그 목적을 지배하는 규범을 파악해야 한다. 그 해답은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를 늦게 찾으러 가는 것, 요금을 내지 않고 파리 지하철 개찰구를 넘어가는 것, 또는 동네 비디오 가게에 연체된 DVD를 돌려주는 것 등 무엇에 대해 논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비디오 대여점이 생겨나던 초기의 연체료는 벌금의 성격을 띠었다.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면 카운터에 앉아있는 직원이 떨떠름한 태도를 보였다. 마치 비디오를 사흘이나 연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식이었다. 나는 직원의 이러한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상업적인 비디오 대여점은 결국 공공도서관과는 다르다. 도서관이 연체된 책에 부과하는 비용은 요금이 아닌 벌금이다.
운영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이 책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체된 책을 반납할 때에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비디오 대여점은 사업체다 비디오를 빌려주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고 그만큼 연체료를 지불한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유익한 손님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러한 규범은 차츰 바뀌고 있다. 요즘은 비디오 대여점에서도 연체료를 벌금이 아닌 요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중국의 한 자녀낳기 정책. 종종 도덕성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가끔씩 벌금과 요금 사이에서 흐릿해지는 경계를 놓고 벌이는 논쟁을 생각해보자. 중국에서는 정부의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위반할 때 내는 벌금이 부자들에게는 점점 자녀를 더 낳기 위한 가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이 인구 증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30여 년 이상 시행해온 한 자녀 낳기 정책은 도시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부부가 한 자녀만을 가지도록 제한한다. 농촌 가정에서는 첫 아이가 딸이면 둘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벌금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요 도시에서는 20만 위안 약 3만 1천 달러에 달한다. 이는 보통 노동자들에게는 다리가 휘청거릴 만한 액수지만 부유한 사업가나 스포츠 선수, 유명 인사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금액이다. 중국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광저우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이 지역 산하 제한 사무실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와 책상에 돈을 집어던지면서 여기 20만 위안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우리 아기를 지켜야 하니까 더 이상 찾아와 소란 피우지 말아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산하 제한 담당 관리는 부유한 위반자들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고 정책을 위반한 유명 인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들이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한 자녀를 더 낳는 회사 중역들에게는 정부가 하청을 주지 않는 등 제재 조치에서 징벌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중국인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자이전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벌금은 부자들에게는 푼돈이다. 정부는 부자들이 실제로 타격을 받을 만한 영역, 즉 사회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 평판, 명예 등을 더욱 세게 겨냥했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은 국민들이 정책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을 처벌로 생각하고 여기에 따라다니는 불명예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벌금이 요금으로 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된 이유는 부자들 이 자녀를 너무 많이 낳을까봐 걱정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부유한 위반자들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문제는 정책의 이면에 놓인 규범이다. 벌금이 단순히 요금 개념으로 바뀐다면 능력 있고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더 출산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이상한 산업에 정부가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출산 허가증 거래. 신기하게도 일부 서구 경제학자들은 인구 통제 방법으로 중국이 회피하려는 요금 기반 체계와 놀랄 만큼 비슷한 시장 기반 접근법을 실행하라고 제안해왔다. 그들은 인구 제한이 필요한 국가에 거래 가능한 출산 허가증을 발행할 것을 촉구한다. 1964년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은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거래 가능한 출산 허가증 제도를 제안했다. 정부는 각 여성에게 자녀를 1명 또는 2명씩 출산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발행한다. 여성은 허가증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시세대로 팔 수 있다. 볼딩은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볼딩이 사용한 무례한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가난한 사람, 수녀, 독신 여성 등에게서 출산 허가증을 구매하는 시장을 생각했다. 볼딩의 계획은 중국의 한 자녀 출산 정책 같은 고정 할당제와 비교해서 강제성이 낮다. 그리고 가장 자발적으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재화, 즉 이 경우에는 아이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은 더 높다. 최근에 벨기에 경제학자 2명이 볼딩의 이러한 제안을 부활시켰다. 그들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서 출산 허가증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제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생겨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하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과잉 현상을 피하기 위해 출산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출산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대 의견을 잠시 접어두고 어떤 사회가 인구 통제 정책을 강제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상상해보자. 반감이 덜 드는 정책은 무엇인가? 각 부부가 한 자녀만 출산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기는 부부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고정 할당제일까? 아니면 부부가 자녀 1명을 출산할 수 있는 출산 허가증을 발행해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시장 기반 체계일까? 경제학적 논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기반 체계가 분명히 더 낫다. 허가증을 직접 사용할지 팔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다. 출산 허가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은 서로에게 유리한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한 명의 아이는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고정할당제로 통제될 때보다 손해보지 않는다. 하지만 자녀 출산권을 사고 파는 체계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조건이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공정성 때문이다. 우리는 아이를 가난한 사람이 아닌 부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사치품으로 만드는 것을 주저한다. 자녀 출산이 인류 번성의 핵심이라면 돈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이러한 재화에 접근할 기회를 주는 처사는 공정하지 않다. 공정성에 대한 반박 외에 뇌물에 관한 문제도 있다. 시장 거래의 중심에는 도덕적으로 불안한 행위가 있다. 아이를 더 낳고 싶은 부모는 다른 잠재 부모에게 출산 허가증을 팔라고 꼬드기거나 유도해야 한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행동은 부유한 부모가 아기가 하나밖에 없는 부부에게 그 자녀를 팔라고 꼬드겨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돈을 지불할 능력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분배하므로 아동시장이나 출산권 시장이 효율성의 미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출산권을 사고 팔게 되면 아이를 금전적 측면으로만 보는 태도를 부추겨 부모의 의미를 오염시킨다. 부모에 관한 규범의 핵심은 자녀는 양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점이고, 자녀가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다른 잠재 부모에게서 아이나 아이를 낳을 권리를 사는 것은 이처럼 부모의 의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다른 부부를 자녀 없이 살라고 매수하여 자신이 자녀를 얻게 된다면 내 아이를 사랑하는 경험의 가치가 변질되지 않겠는가? 최소한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이익이 무엇이든 출산 허가 증거래 시장이 괴상한 고정할당제도 하지 않을 방식으로 부모의 의미를 변질시킬 것이라는 결론은 당연하다.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벌금과 요금을 구별하는 문제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량의 감축 방법을 둘러싼 논쟁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의 제한량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해야 할까? 아니면 오염권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두 번째 접근법에 따르면 실제로 오염 배출은 쓰레기 투기와 달라서 사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면 대기에 과도한 오염물질을 뿜어대는 기업의 도덕적 오명을 씌워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관해 대답을 찾으려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1997년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열린 교토회의에서 미국은 어떤 오염 배출 방지 강제 규정이든 거래 개념을 포함시켜 모든 국가가 오염권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손수 줄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배출량을 줄이도록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교토의 정서의 배출량 감소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자국에서 배기가스를 내뿜는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복구하거나 개발도상국의 낡은 화석 연료 사용 공장을 현대화하는 데 비용을 댄다는 뜻이다. 당시에 나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 기사에서 나는 국가가 오염권을 사는 행위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고 걱정했다. 우리는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도덕적 오명을 약화하지 말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유한 나라가 자국의 오염 배출량을 감축할 의무를 돈을 지불함으로써 벗어버릴 수 있게 한다면 전 지구가 협력해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동희생 정신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이 기사가 나가자 신문사에는 내 주장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쓴 글이었고, 그 중에는 나와 함께 하버드 대학교에 몸담고 있는 동료들의 글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시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래의 효율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의 기본 원칙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난이 물밀듯 쏟아지는 와중에 내가 다녔던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 한 분이 동정어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는 내가 주장하려는 요점을 이해한다고 썼다. 하지만 내게 경제학을 가르친 교수가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는 작은 부탁을 덧붙였다.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이론적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그 후로 오염 배출 거래제에 대한 내 생각을 어느 정도 제고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창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는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누구나 숨을 내쉴 때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배출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잘못은 없다. 문제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에 젖어 이산화탄소를 지나치게 많이 배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생활 방식과 이를 부추기는 태도가 바로 우리가 지양해야 할 바이며 심지어 오명을 씌우는 일도 불사해야 한다. 오염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한 방법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이다. 자동차 회사의 높은 탄소 배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화학 공장과 제지 공장이 유독성 폐기물은 수로에 버리지 못하게 하고 공장 굴뚝에 세정 집진 장치를 설치하게 하는 등의 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1970년대 초반 환경법 제정 이후 첫 세대 동안 시행했던 조치였다. 벌금으로 뒷받침되었던 규제는 기업의 환경을 오염시킨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규제에는 다음과 같은 도덕적 메시지가 담겼다. 수은과 성면을 호수와 강에 쏟아내고 숨막힐 것 같은 스모그를 뿜어내어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는 수치다. 이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지구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도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산업에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요인은 무엇이든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에 반대했다. 하지만 환경보호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1980년대 들어 시장의 위세가 강해지고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은 지구를 구하기 위한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모든 공장에 부과하지 말고 오염 배출의 가격을 매긴 후에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했다. 오염 배출의 가격을 매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오염 배출에 부과되는 세금은 벌금이 아닌 요금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세금이 적절히 무겁게 책정된다면 오염을 배출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환경에 끼친 손상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오염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책 입안자들은 오염 배출에 대해 오염 거래제라는 좀 더 시장 친화적인 해결책을 수용하고 있다.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이 유발하는 산성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각 화력 발전소의 고정된 배출 한계량을 정하지 않고 각 에너지 기업의 일정량의 오염 배출 허가증을 발급해서 기업들 간에 서로 허가증을 사고팔 수 있게 했다. 따라서 기업은 오염 배출량을 자체적으로 감축하든지 할당량보다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한 기업에게서 허가증을 살 수 있었다. 이산화황의 배출량은 줄어들었고 오염권 거래 제도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여겨졌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자 사람들의 관심은 지구온난화로 모아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 이정서에 따라 각 국가에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각 국가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자국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염 배출 거래제의 논리적 근거는 규정 준수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미국에서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인도 마을의 석유 램프를 교체하는 비용이 싸다면 램프를 교체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러한 유인책이 주어졌는데도 미국은 교토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 후로 세계 기후회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협약 자체보다는 협약이 오염 배출에 대해 세계 시장이 부담해야 하는 도덕적 대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더욱 흥미롭다. 출산 허가증 거래에 따르는 도덕적 문제점은 자녀를 갖고 싶은 부부가 다른 부부를 매수해서 자녀 출산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녀를 양도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간주하도록 부모를 부추김으로써 부모의 규범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오염 배출권 시장이 안고 있는 도덕적 문제는 이와 다르다. 여기서의 쟁점은 뇌물이 아니라 의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행위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보다는 국제 무대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난다.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부유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서 오염권을 사거나 다른 국가가 오염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자국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해야 하는 의무를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두 가지 규범에 위배된다. 우선 자연을 도구로 생각하는 태도를 굳히고 국제환경윤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공동희생 정신을 약화시킨다. 만약 부유한 국가가 돈으로 자국의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살 수 있다면 결국 그랜드 캐니언을 찾은 등산객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이 경우에는 부자 관광객이 히말라야에서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줄 사람을 고용하여 벌금을 내는 대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그랜드 캐니언의 빈 맥주깡통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두 경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쓰레기는 온실가스보다 대체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랜드 캐니언에 던진 맥주깡통은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는 깨끗한 풍경으로 상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구온난화는 누적되는 피해다.
하늘에서 본다면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 하늘에 탄소를 더 적게 보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다.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의 환경 파괴적인 습관을 바람직하게 바꿔야 할 의무를 돈으로 벗어던질 수 있게 한다면 자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강화시켜서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은 쓰레기장이 되어버린다. 대개 경제학자들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인센티브 제도를 세우고 각 국가가 서명하게 만들면 된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에는 규범이 중요하다는 핵심이 빠져 있다. 기후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연계에 대한 새로운 태도, 즉 새로운 환경윤리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성이 어떠하든 국제시장에서 오염 배출권이 거래된다면 책임 있는 환경윤리에 필요한 공동희생정신과 자제의 습관을 개발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탄소상쇄 정책. 자발적으로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거나 환경기금에 투자하는 정책, 탄소상쇄 정책, 카본 오프셋에도 비슷한 문제가 따른다. 현재 정유회사와 항공사는 고객들에게 지구온난화에 기여한 것을 상쇄하도록 돈을 지불하라고 권고한다. 브리티시 페트롤륨 BP은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자가운전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을 계산하여 개발도상국이 실시하는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금전적으로 기부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오염 배출 행위를 상쇄하도록 유도한다. BP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영국인 운전자는 약 20파운드로 연간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다. 영국 항공도 비슷한 제안을 한다. 평균 16.73달러로 뉴욕과 런던을 한 차례 왕복 비행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영국 항공은 승객이 지불한 16.73달러를 내몽고에 있는 풍력 발전 지역에 보냄으로써 비행을 하며 하늘에 입힌 손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탄소상쇄 정책에는 고무적인 점이 있다. 각자의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에 미치는 손상에 대해 비용을 책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물게 하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추진하는 삼림사업과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일은 확실히 가치가 있다. 하지만 탄소상쇄 정책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탄소상쇄권을 구입한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 더 이상의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상쇄 정책은 적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습관, 태도,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힘들이지 않고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탄소상쇄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중세시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교회에 돈을 지불하고 샀던 면죄부에 이 정책을 비유한다. 웹사이트 치트뉴트럴.com은 불륜을 상쇄하는 면죄부를 거래하는 시장을 열어 탄소상쇄 정책을 패러디한다. 만약 런던에 거주하는 사람이 배우자를 속이고 불륜을 저질러 죄책감을 느낀다면 배우자에게 충실한 맨체스터 시민이 계속 신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금전적 후원을 함으로써 자기 죄를 상쇄할 수 있다. 물론 두 사례가 도덕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불륜은 단지 세상의 불행의 전체량을 증가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불쾌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른 곳에서 고결하게 행동한다 하더라도 원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는 잘못된 행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탄소 배출은 전체량을 모두 합쳤을 때 잘못된 현상일 뿐 불륜처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탄소상쇄 정책을 비판하는 견해에도 일리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책임을 상품화하고 개별화하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부모에게 벌금을 물렸을 때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모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지구온난화 시대에 사륜구동 치프를 모는 행위는 신분의 상징으로 보이기보다는 일종의 방종이자 낭비벽으로 비친다. 반대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몰면 인정을 받는다. 하지만 탄소상쇄 정책은 환경오염에 도덕적 허가증을 부여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이러한 규범을 해칠 수 있다. 사륜구동 치프 운전자가 브라질의 식수사업에 돈을 대줌으로써 죄책감을 덜 수 있다면 연비가 낮은 휘발유 자동차를 굳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사륜구동 치프 운전자는 무책임하기보다 브라질을 후원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고 기후변화에 광범위하게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감소할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서술한 시나리오는 물론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벌금과 요금, 기타 금전적 인센티브가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고 상황마다 다르다. 요점은 시장이 특정 규범, 즉 거래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반영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재화를 상품화할지 말지 결정할 때는 효율성과 분배 정의 이상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시장 규범이 비시장 규범을 밀어낼 것인지 물어봐야 하고,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이 우려할 만한 사실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나는 환경, 부모의 교육에 대해 고결한 태도를 취하자는 견해가 이와 상충되는 다른 견해보다 늘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을 주는 것이 때로는 효과가 있다. 가끔은 옳은 일일 수도 있다. 학력 미달인 아이에게 돈을 주어 읽기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면 배움의 즐거움은 나중에 가르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우선 그렇게 시도해보기로 결정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가담한 뇌물 제공은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읽는 높은 차원의 규범을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는 낮은 차원의 규범으로 대체하는 도덕적으로 타협된 관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장과 시장지향적 사고가 건강교육, 출산, 난민정책, 환경보호 등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삶의 영역으로 영향력을 뻗어가면서 이러한 딜레마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경제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다는 가망성이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재화의 가격을 매기는 것을 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의문의 여지가 있는 시장에서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거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으로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이 인센티브였습니다.